네, 안녕하세요. 지난 60년, 앞으로의 60년 세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유상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네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과학사학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은 각 15분을 갖고 추가적으로 5분씩 질문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토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까처럼 마이크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학술대 영상은 이제 녹화가 돼서 학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하실 때 그 얼굴 등의 이제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시거나 카메라를 꺼주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발표로 경희대 사학과의 구만옥 교수님께서 한국 전근대 과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의 구만옥입니다. 제가 괜히 코로나 사태 때 집이나 연구실에 차분히 앉아서 공부나 했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사람 좀 만나겠다고 나갔다가 덜커덕 걸려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전근대 과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들은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추해 보는 것들이 아니고 지난 한 60년 동안 한국 과학사계에서 이룬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대표적 연구 성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과 학문으로서 한국 과학사라는 분야가 학문적으로 정립됐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한국 과학사학계와 한국 과학사학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 과학사를 정립하는 데에는 홍희섭 선생 이래로 전상훈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 등등 한국 과학사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커다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 과학사학계가 중심이 돼서 뭐 한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 과학사학계에 뭐 이런저런 연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번역, 역주 사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세종대왕 실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부록 부분에 보시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지리지도 있고 뭐 예지도 있고 악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칠정산이 있었기 때문에 칠정산 4편과 외편을 번역, 역주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게 70년대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서훈관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이민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나중에 또 다시 번역, 역주한 것도 있지만 그 과학사 학회지 지면에 여러 차례 이 서훈관지의 번역, 뭐 해설 내용이 이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과학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이고 업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사 자료대계라는 것이 이제 80년대에 나오긴 했는데 여광출판사에서 그 이전에 이미 그 전상훈 선생님 비롯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하겠다라는 그 야심찬 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여기 지금 저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남문현 선생님 비롯해서 이 과학기술 문화재 조사, 연구, 복원 사업에 여기 뭐 계신 송상효 선생님, 박성래 선생님, 그 작고하신 저희 전상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조사, 연구, 복원 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과학사학회 주도로 학술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하신 토론인 것 같은데 금속활자, 첨성대, 지전설, 귀선 뭐 등등에 대해서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첨성대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최근까지도 계속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추이도 주목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한국 과학사의 체계화입니다. 그 20세기 한국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과 새로운 한국사의 체계화, 뭐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실제로 이제 많은 한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한국사의 새로운 체계, 일본인들이 세웠던 한국사의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 작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4년, 46년에 홍익섭 선생이 조선과학사 책을 냈고 그 20년 후에 이제 전상훈 선생님께서 한국과학기술사라는 저술을 내셨고 그것이 이제 개정 증보된 상태로 이제 번역이 돼서 74년에 영문판, 그다음 78년에 뭐 일본어판 등등이 나왔고 한글 세대를 위해서 뭐 2000년에는 한국과학사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마지막 책으로 우리의 과학문화재의 한길의 수사라는 책까지 쓰셨는데 대체로 이제 전상훈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한국과학사의 체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박성환 선생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학사를 정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통사를 체계화한다고 할 때 전형적인 통사의 체계화는 홍익섭 선생처럼 시대를 다 구분해서 각 시대별 어떤 특징들을 도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상훈 선생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니덤의 중국 과학과 문명 방식대로 어떤 분야별로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성래 선생님이나 이제 문중현 선생님이 또 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 업적이긴 하지만 1968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문화사 대계라는 시리즈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초창기 연구라서 뭐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농업기술, 어업기술, 생물학, 채신학, 천문기상학, 지리학, 뭐 의학사 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일단 통사의 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의 어떤 체계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가와라 히데이키의 이 조선수학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구대사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의 수학사를 체계화한 건데 물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한국 수학의 특징을 동산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서 조선 후기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해서 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수학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뭐 가와라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의 수학사의 체계로서 우리가 이제 참조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용훈 선생이 이제 한국과학문명사의 시리즈로 낸 한국천문학사입니다. 이게 이제 역법사의 차원에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 근대에 이르는 과정에 통사 체계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런 시도들이 뭐 천문학, 지리학, 뭐 제1론, 뭐 의학사 등등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이걸 엮어서 한국 과학사의 어떤 통사 체계 이런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문제입니다. 김영시 선생님께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 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홍익섭 선생하고 전상훈 선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여튼 초창기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홍익섭 선생 자신이 조선 과학사에 대해서 연구사 정리를 하신 건데 본인 책에 대해서 1966년에 이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은 65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죠. 여기 끝머리에 보면 그 중국 과학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재편성되고 창조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 과정에서 중국적인 과학 기술이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서 어떻게 재수립됐는가 하는 문제를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상훈 선생님께서 그 1966년 초판본 한국과학기술사 그 서장에서 역사로서의 한국과학의 이해라는 이제 글을 쓰셨는데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과학의 지류이고 변형이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개량되고 변형되고 발전되고 창조적인 작업으로 이어지느냐. 뭐 66년 단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결국 한국 과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사이 차원에서 중국 과학의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야부찌가 쓴 글 가운데 1983년에 과학사 퀴즈에 게재된 글인데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중국 과학 기술의 수용과 독자적인 전개라고 해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 글을 이제 원문도 싫고 전상훈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 문화권에 소속된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각각의 민족과 사회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문화와 과학 기술을 창조해왔다. 한국 과학사 연구에는 모체가 되는 중국 문화나 과학의 연구가 필요한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이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게 원문하고 제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원문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전상훈 선생님이 가지셨던 생각하고 야부우치 생각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 야부우치의 말은 이런 겁니다. 그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각각의 민족과 사회에 기인한 독특한 문화나 과학기술을 창조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두 일시적으로 미국에 지배되어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적응성이 풍부한 양국 국민들은 그 노력에 의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큰 약진을 이루어 세계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지위가 이만큼 높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특색 있는 문명, 즉 유럽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아시아에서도 고대의 중국 문명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시아 문명을 구축하는 것도 결코 꿈은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부찌가 생각하는 것은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그 동아시아 문명 뭐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보셨던 것 같고 아마 뭐 그 맥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강 제가 추측은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러한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한국 과학 기술을 재창조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중국 과학 기술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용이 돼서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창조됐느냐 하는 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다 보진 못했고 제가 한 절반 이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입수가 안 된 것도 있어서 중국 과학기술사 30권짜리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그 과학사 퀴즈를 쭉 뒤지다 보니까 박성래 선생님께서 1995년에 그 중국 과학사 그 연구와 보급의 인상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그 게재하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1994년 9월 27일 북경의 금낭호텔 접수에서 인민일보를 이렇게 집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30권짜리 중국 과학사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이 중국의 그 8호 계획, 그러니까 8차년도 제8차 5개년 계획, 그게 1991년부터 1995년까지입니다. 그 중점 과제로 선정이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통사류, 분과 전사류, 공구서류 해가지고 총 30권의 책이 지금 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 의학학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의학권 1권은 지금 번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는 뭐 그 학문적인 검토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결국은 뭐 리담의 그 중국의 과학과 문명도 그렇고 이 중국 과학기술사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과학기술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학문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2화 생태 환경사의 문제인데요. 그 20세기 역사에서 이 그 약간의
터부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적 결정론, 뭐 환경 결정론, 그래서 어떤 지리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 이런 문제들을 자꾸 강조하면 그것이 결국 식민주의 사학의 타율성론, 뭐 반도적 성격론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문제들보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그런 역사 전개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두었던 것이 사실인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사 연구도 더불어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경사에 대한 관심은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970년대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세기 산업 문명의 폐해를 목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는 이제 과정에서 촉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될 것 같고 이것이 나름대로는 이제 역사학자가 현실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 선생님께서 예전에 쓰신 이제 책들입니다. 제2에 대한 연구인데 문제는 이제 각종 이런 제2 역사학에 나와 있는 제2들을 통계 처리해서 그거를 기후사 연구나 이런 데 활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여견하고 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학술대회의 주제가 인류세와 생태 환경사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사 중에서도 이제 기후사 문제를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때 특히 이제 논의가 많이 됐던 게 536년 화산 폭발에 대한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기상청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기상 기록집 뭐 이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 뭐 다 정리해 가지고 자료집으로 지금 내고 있고요. 기상청에서 계속 이런 그 강화 사업 뭐 기후 변화 감시 예측 국가 정책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치국이 기록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책자로 내고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와다유지 이래로 이런 통계 처리에서 과학사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현대적인 이제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이처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화분 분석도 하고 뭐 그런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한국 과학사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문화재에 대한 연구 조사 보고도 이제 과학사학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문화재청 들어가면 그 동안에 이제 뭐 조사 용역 사업, 복원 설계 뭐 용역 사업 보고서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조사, 연구, 그다음에 복원 사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과학사 관련 사료의 정리입니다. 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한국과학 고전 총서 시리즈로 뭐 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좀 더 확산이 돼서 여강출판사에서 70권으로 수학, 천문학, 의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여러 기관에서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장각 자료총서에서도 지리지, 뭐 의궤, 과학기술편 등등 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저술들이 많이 번역이 됐고요. 영인 출간이 됐고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과학기술 고전 국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지금 번역이 되고 번역된 것들이 한국 고전 종합 DB에서 이제 일반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심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모든 번역본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본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번역의 적실성 여부와 그 각 이 번역하는 책들의 어떤 우선적인 순위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 영인 자료 국역 총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후학들이 한국과학기술사 연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재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없으시면은 일단은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다른 분들 혹시 생각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홍희석 선생님이 1966년에 중국의 과학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서 변형이 되었나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옛날에 홍희석 선생님 그 글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애초에 조선과학사를 쓰실 당시에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보면 전상훈 선생님으로부터 역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 만나서 서로 같이 공부를 하신 게 60년 정도였던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거는 분명히 조선과학사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고요. 근데 아마 60년대에 전상훈 선생님 만나서 서로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비슷한, 전상훈 선생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글의 작성 시점들을 보면 두 글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과학사 사연 수척이라고 하는 글도 66년에 나왔지만 그게 김두종 선생님 기념 논총에 수록된 거라서 대체로 65년부터 66년 사이에 이제 작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전상훈 선생님은 한국과학기술사 작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의 교류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저 건국대학의 남문현입니다. 아까 저기 구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뭐 꼭 보는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뭐예요?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도 과학 도서를 갖다가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칠정산 4편을 거기서 새로 번역했습니다. 한영호 교수하고 몇 수 이제 새로 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편도 따로 나올, 칠정산 외편도 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세종기념사업회 거기 고전 번역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에서 자꾸만 이제 사업 범위 때문에 막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제 발표해 주신 고만원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